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선언이 이어지면서 산업계에서 탈탄소화는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이나 화학 등의 분야에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데요. 우리 정부도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폐차업계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친환경 폐차장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이 남자. 최호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몇 년 전 방탄소년단 RM이 유럽 여행에 메고 다니면서 주목받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폐시트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알려지면서 단종됐던 가방이 재출시되기까지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 폐차가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드는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친환경 폐차장으로 환경산업을 확대하고 있는 최호 대표님 모시고서 우리 폐차 산업의 현황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친환경 사업 뭐 사실 많고 요즘 워낙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솔직히 저는 폐차장하고 친환경 사업하고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갔었어요.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폐차장 그러면은 조금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좀 떠오를 겁니다. 좀 그렇죠.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네. 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폭력 현장, 네. 폭력 장면 같은 거 나오고. 시체 처리하고. 네, 뭐 좀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미지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네. 제가 좀 이걸 변화를 한번 시켜보자 해가지고 마음 먹고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업종이 건설업이었습니다. 한 30년. 건설업이요? 네, 건설업. 한 네. 30년 동안 했는데 건설업 자체가 보면은 이렇게 뭐 사회에서 뭐 이렇게 대형 화재가 나고 또 이렇게 인사사고가 나고 또 어떤 뭐 사회적 비리가 나오고 하면은 꼭 건설 쪽으로 연관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생 제가 한 것이 건설업이기 때문에 벌릴 수는 없고 건설업은 이제 주로 이제 관공서 위주로만 하고 내 인생에서 한 플랜 B를 한번 생각해 보자 네. 해가지고 새로운 업종을 한번 찾다 보니까 네. 아는 지인께서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네. 마침 거기에 폐차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폐차를 한번 해봐라.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이제 고철업은 망하지 않는다. 네. 그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죠. 그냥 무작정 그냥 덤벼들었습니다. 전국에 한 200~300군데 폐차장을 돌아다니면서 네. 직접 발로 뛰고 해서 이렇게 느끼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건설업에 계셨던 경험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폐차장으로 전환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폐차장을 만드는데 건설업 경험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이제 폐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건설의 기술이 많이 이제 접목이 됐죠. 그 옛날 폐차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차에서 나오는 액체 종류, 액상류라고 하는데 네. 뭐 오일이라든가 뭐 부동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유, 휘발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땅에 흘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저분했는데 네.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폐차를 하게 되면 고철이 나와요. 근데 그 고철을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를 폐차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하부에 보면은 이제 기름 같은 진한 때가 묻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폐차해서 고철을 쌓아두면은 쭉쭉 흘러내립니다 이게. 거기서도 여름철에는 흐르고, 네. 녹아서 네. 비가 오면 흘러서 눈이 와도 녹아서 그 주변이 이제 오염이 많이 되죠. 근데 요거를 이제 건설 경험을 살려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뭐 오일 종류나 뭐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회수하자 해가지고 전용 회수기를 통해 가지고 회수를 해서 네. 이거를 땅속 지중화로 해가지고 배관을 따라가지고 외부에 별도의 전용 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부로 가면은 모임통에 부어주면 쭉 따라서 외부에 모여지니까 이제 관리가 외부에 있고 안에서 회수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깨끗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고철이 이제 그냥 바닥에 산더미가 차였는데 네. 아파트에 보면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 열심히 네네네네. 우리 주부님들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장화를 해가지고 고철도 우리가 그냥 쌓아두면 주변이 오염이 되니까 네. 잘 뜯어가지고 종류별로 아하. 땅 지중해서 보관을 하자. 그러니까 네. 주변이 오염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친환경 폐차장을 만드는데 어떤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게 건설의 경험에 샀습니다. 그러시군요. 기존의 폐차장과 이 네. 친환경 폐차장의 우리나라의 규모랄까 비율이랄까 아니면 어떤 기준점이 있나요? 뭐 얼마 이상 어떻게 해야 친환경이 되고 아니면 인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쉽게도 친환경 폐차장에 대한 기준이나 인증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자동차를 폐차를 하려면은 우리나라 환경법 중에 전기, 전자 및 자동차에 관한 자원순환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95% 이상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재활용률을 지키면은 네. 모든 폐차장은 친환경 폐차장이라고 저는 와, 근데 생각합니다. 95%라는 게 이게 네. 결코 작은 그러니까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헌차를 한 대를 가져갔는데 그 중에서 95%가 무언가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왜 가져갔죠, 그러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폐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차가 이제 폐차가 입고가 되면은 네. 제일 먼저 이제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한 냉매라고 아시죠? 네네. 네. 냉매를 먼저 전용 해수기로 해서 해수를 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도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액상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오일, 부동액, 뭐 경유 휘발유 또는 네네네. LPG 연료 같은 거를 네네. 전부 해수를 합니다, 이제. 네. 해수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저희 공장에 난방 연료도 쓰고 네. 그다음에 포크레인 지게차나 저희 회사 안에서 네네. 연료로 써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가지고 95%는 안 그렇죠, 되죠. 안 되죠. 네. 가장 원초적으로 자동차는 철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철, 네. 뭐 알루미늄 휠, 알루미늄, 네. 그다음에 전선, 전기, 네. 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육가성 물질이라 해가지고 그냥 뜯어서 팔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냥 저절로 재활용이 됩니다. 그냥 버리지 않고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뜯어서 팔게 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뜯어야 그게 돈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네. 예, 그 기술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고 부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차가 들어오면은 사용 가능한 중고 부품들을 대부분 다 탈거를 해가지고 네. 세척이나 이렇게 좀 어떤 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간단한 수리를 해서 중고 부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 부품 한 개를 재활용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탄소가 48kg 평균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이 중고 부품을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고 부품이 국내 내수용으로도 쓰이고 혹시 해외로도 수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중고 부품뿐이 아니고 폐차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폐차도요? 네, 요새는 그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지고 해서 아직까지 탈 수 있을 만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차들이 국내에서 운행이 되는 것은 불법이고 폐차 수출은 법으로 의해서 수출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그래서 폐차를 수출을 일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해체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의 부속품들을 중고 부품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뭐 세척하는 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정화 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뭐 보관 시설 같은 것도 다 따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네. 그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인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지금 기존 방식으로 하는 폐차업과 네. 친환경으로 하는 폐차업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 네네. 아마 바로 눈앞에는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내가 차근히 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첫 번째 어떤 그 중고 부품 그 보관 창고도 지어야 되고 네. 고철 그 분리 수거장도 지어야 되고 뭐 정화 시설도 지어야 되고 시설비가 더 들어갑니다. 네네. 단 현재 현행법상 중고 부품 창고와 해체장은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규 폐차장을 만드는 곳은 큰 부담 없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네. 기존의 폐차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폐차장에서 100대를 한다. 그러면은 친환경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50대분이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속도가 늘어집니다. 그만큼 손실이 되지 않냐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맞추다 보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폐차장에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장단점을 이야기합니다. 친환경 폐차장 방식으로 하는 것과 옛날 폐차장 하는 방식으로 해서 바뀌었을 때 단점이 뭔가 장점이 뭔가. 그렇죠. 단점 2가지 정도, 장점을 3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단점일 경우는 일단 장소가 좀 협소해져요. 많은 그 부품도 쌓아놔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장소가 협소해져요. 두 번째,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여기까지는 모든 폐차장에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해해야 될 기존 폐차장에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버리던 거 유리나 고무나 플라스틱, 시트 종류 양이 상당하죠. 시트 네. 앞뒤 보면 양이 많죠. 내부에 플라스틱 굉장히 많아요. 앞뒤 유리, 좌우 유리 있죠. 고무 종류도 있습니다. 이것들 예전에는 다 버렸어요. 차 껍데기에 넣어가지고 눌러가지고 네네. 소각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친환경 폐차장 떼어가지고 재활용 업체로 파는 구조입니다. 육가성 물질을 바뀌는 거죠.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에 세이브할 수 있고 아, 두 번째
예전에는 그 네 가지 물질을 차 껍데기 넣어서 눌러서 팔았는데 차 껍데기도 고철입니다. 굉장히 단가가 낮았죠. 왜? 안에 폐기물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친환경 폐차장에는 그 4대 물질을 다 빼지 않습니까? 네. 눌러서 보내니까 그 차 껍데기에 고철 순도가 높아져서 양질의 고철이 되다 보니까 고철 단가가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또 인건비가 세이브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인데 지금 아까 100대 하던 게 50대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인력도 충원하고 뭐 하다 보면은 100% 중에서 뭐 한 7, 80% 정도 우리가 다시 인력을 충원해서 뭐 어떤 속도를 맞춘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한 30%, 20%, 30% 정도는 폐차가 속도가 늦어집니다. 폐차하는 속도가 전국적으로.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는 폐차 대수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됩니다. 폐차 대수가. 그리고 폐차 대수가 안정화되니까 폐차 때가 안정화됩니다. 결론은 폐차장의 수익 구조가 개선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를 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친환경 폐차장 가면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지구를 살리는데 동참을 한 것 같고 기분은 좋으나 네. 왠지 모르게 좀 덜 쳐줄 것 같은 제 차에 대해서 값어치를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한번 오해를 좀 풀어주시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세 가지 장점에서 인건비 보조받고도 더 이득이 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폐차 때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친환경 폐차장이 있으면 친환경 폐차장 찾아가도 네. 제가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예, 거예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정부가 좀 이런 거는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바라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환경법 중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습니다. EPR 제도로 가죠. 그게 뭐냐면 TV를 만들면은 TV를 만든 회사가 책임지고 재활용률을 맞춰야 된다. 이런 개념. 자동차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포함을 시키자. EPR 제도 포함시키자.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환경부가. 20대 국회에서 법안은 발의해놨는데 20대 국회에서 21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답부 상태가 됐는데 정부는 네. 조속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자동차를 포함시켜서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입됐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새 가장 핫한 게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있는데 그린 뉴딜 정책이 정부에서 돈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 뭐 디지털 뉴딜 정책 이런 게 있는데 그린 뉴딜 정책이 정부에서 70조라는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6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그게 일자리 하나당 1억 2천만 원 돈 정도가 들어가는데 폐차장에 EPR 제도가 도입되면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도입되면은 정부에서는 돈 한 푼 투입 안 하고 폐차장에 아까 인력이 더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되죠. 또 재활용하는 4대 물질을 떼서 재활용 업체를 보내니까 거기에서 또 공장이 세워지고 일자리가 창출되죠. 또 이걸 운반하는 운반업체 일자리 창출되죠. 아마도 수만 개 일자리 창출될 겁니다. 친환경이잖아요. 재활용률이 95% 이상 된다는 건 소화기 줄어든다. 소화기 줄어든다 그러면은 탄수가 줄어든다. 네. 그리고 미세먼지도 줄어든다. 조속히 EPR 제도를 도입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든 수소차든 모양은 조금씩 바뀌더라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이제 자동차라는 문명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이런 자동차를 어떻게 새로 만드느냐만큼 수명이 다한 자동차를 어떻게 다시 활용하느냐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에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대표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과 또 강화된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요즘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우대 조건과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부부 합산 기준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부부 합산 기준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규제 완화 전에는 LTV를 원래 기준보다 10%씩 높여서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규제 지역별로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20%로 비율을 확대 적용해서 주택 가격의 60에서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 8천만 원인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5억 원의 주택을 살 경우 예전에는 무주택자 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무주택자 우대 혜택을 적용받아서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출 최대 한도가 4억 원이라는 점은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내가 가진 총 대출금이 1억 원을 넘길 경우 모든 대출 원리금을 합산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을 적용받는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내 집 마련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거나 실시간으로 이동 지역의 맛집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빅데이터 덕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한 상황인데요.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고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우용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데이터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이 활성화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이우용 부회장님과 함께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까지 불리는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빅데이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일반 그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의료나 금융 쪽에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양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런 그 데이터의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형태가 문자나 또 소리, 그다음에 음성,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망라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다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능화 사회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데이터 자체가 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 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면서 이제 기업이나 국가의 이제 경쟁력을 높여주는 이런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삶의 또 질까지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란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는 사실 아직 와닿는 게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네, 제일 저희들이 이제 편하게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교통정보 서비스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교통정보가 모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동차의 흐름을 또 제어할 수도 있고 또 움직이는 자동차들 통해서 모든 도로의 상황이라든가 또 기후 또 그리고 도로의 어떤 안전 문제, 또 교통의 사고 문제, 교통량과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교통을 제어하고 또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런 자료를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지금 서울시에서는 12시 넘어서 5시까지 올빼미 버스라는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12시가 넘으면 이제 전철이라든가 또 버스가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귀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편의성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늦게 그 귀가하는 인력들이 사람들이 집이나 또 지인들한테 전화하는 그 통신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서울시를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심야버스 운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올빼미 버스. 기업들도
개별적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고 싶고 아니면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싶은 기업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성공한 사례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우선 뭐 통신사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카드회사. 카드회사들은 소비자의 그 패턴 분석을, 행동 패턴을 분석을 네네. 해서 그럴 수 있을 그 것 같아요. 마케팅에 이제 활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상품 추천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시간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카드 회사에서도 그 고객들이 최적의 장소에서 최적의 상황에서 최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위치 정보 같은 거 동의하면 내가 어떤 지역 지나가면 이거 살래 저거 살래 하면서 쿠폰도 보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전부 다 빅데이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카드 회사.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기업들이 빅데이터가 어떤 뭐 생존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빅데이터가 필요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기업군. 빅데이터가 필요한 기업들은 뭐 전 사업군에서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통신사, 또 그다음에 물류나 서비스 업종, 또 의료기관, 또 금융기관, 또 그다음에 환경이나 일반적인 서비스, 제조 서비스 기업들한테는 반드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기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의 그 활용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큰 이유를 네네. 보면은 우선 시간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최적의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경영과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빅데이터를 사용해야만이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산업의 우리나라 시장 규모랄까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보면 되나요? 국내 데이터 산업의 그 시장 규모는 2019년도에 약 1조 6천억 정도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10%씩 보통 선장을 해서 2023년도에는 약 2조 이상의 시장을 이라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2021년도에는 약 650억 달러가 되겠고, 2020년도까지 연평균 약 한 15%가 네네. 성장을 함으로써 약 920억 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IoT라든가 VR이라든가 AI 시장이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 시장 규모는 예상 규모보다 훨씬 더 클 걸로 생각합니다. 네. 시장 규모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데이터 활용 수준 정도는 좀 내실 있게 좀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드네요. 데이터의 그 활용 수준을 스위스의 그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때 6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네.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63개국 중에 31번이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우리나라는 하는 거네요. 데이터 네. 활용 측면에서는 네. 한 중위권 정도에 지금 들어가 있다. 현재 시장을 보면은 데이터 양적과 질적으로 사실 좀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 수준이 왜 낮은가 하는 그 이유는 네네. 결국은 전체 미국에서는 이제 데이터 그 거래 시장이 약 1,500불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거래까지 가지 않는 상황이므로 네. 앞으로 그 데이터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정책적으로나 또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걸로. 네네. 해외국들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한 절반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다지 성에 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렇게 빅데이터 활용이라든가 분석 수준이 높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첫째로 공개 데이터의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관 기관과의 데이터의 그 공유, 연계성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둘째는 이제 정제된 데이터의 공급이 좀 부족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제된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의 표준이나 품질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 전문 인력의 부족입니다. 네. 한국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약 13만 명의 데이터 전문가가 필요한데, 향후 5년 안에는 약 13,000명 이상의 데이터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법 제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고, 데이터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뭐 각종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할 일입니다만은 빅데이터를 얘기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게 사실 정보 유출 문제거든요.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 3법이 이미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데이터 3법 안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신용정보보호법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합쳐져 있는데 이것은 정보 보안 측면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더 연구하고 거기에 따른 지침들이 아마 나와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이라든가 또 산업인들 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보 보안 지침에 더 반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마이데이터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김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데이터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마이데이터 시장이 어떻게 열릴 것인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융기관이나 또 뭐 공공기관 또 뭐 보험, 의료 이런 쪽에 이제 자기 개인의 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기록들을 이제 본인이 활용을 해서 제3의 기관에다 넣어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좀 받고자 하는 것이 이제 마이데이터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보들을 그 주권을 이제 소비자에게 돌리자 네. 하는 것이 이제 마이데이터의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8월부터 금융 분야에서 중심으로 해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종합발전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한 바가 있고 마이데이터를 이제 의료나 통신 전 분야로 좀 확산을 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이제 배경이 이제 앞으로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뒷받침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그리고 또 빅데이터 활용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기 위해서 네. 무엇이 선행되고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 정부는 뭘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하고 이제 활용을 하는 이제 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단계는 이제 데이터를 플랫폼에다가 저장하는 단계 수준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많은 그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야 될 네. 일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데이터에 정제된 데이터를 공급한다는 거죠. 정제된 데이터. 만약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공급이 됐을 때 네. 사회에 나와서 그것이 역기능으로 작동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 못하는 문제점들 아무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네. 이런 문제점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데이터는 반드시 데이터의 표준과 품질을 지키고 그에 따라서 정제된 데이터들이 공급이 돼야 양질의 그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정제 작업은 누가 맡게 되나요? 아무래도 뭐 이런 것들은 각 기관인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주체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그래서 의무화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나 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점검을 아예 의무화시키는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데이터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가 또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데이터의 품질과 표준은 지켰다고는 하지만 네.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가치를 누가 인정해 줄 것이냐. 그렇죠. 그럼 가치 평가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인정된 기관에서 이 정도의 데이터면은 이런 가치를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치 평가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입니다. 네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와 활용 또 촉진에 관한 필요한 법률을 이제 정함으로써 이제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을 유도하고 또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게 되는. 그래서 이 데이터의 기본법이 조속히 통과가 돼서 우리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이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뭐 목표랄까요? 바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에 대한 품질과 표준, 정의, 또 그다음에 데이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하는 그 기준 마련,
좀 일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데이터 산업을 육성시켜서 국가의 경쟁력 확보 하는데 작은 힘이지만 이바지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라고도 불릴 만큼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른바 빅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데이터 기술 산업을 잘 육성시켜서 디지털 르네상스를 주도하는 국가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